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민감한 안보 이슈는 언급 정도만 한 걸로 보이는데 별도의 공동 성명도 없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눕니다.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통적으로 한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 협력 관계의 발전을 언급했고 시 주석도 양국은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비핵화 이슈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 관심이었는데 대통령실은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안전, 비핵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생과 실용 분야에서는 70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과 협력 MOU 체결도 6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을 함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중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주석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다만 별도의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외교 슈퍼위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전문가들과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자 외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부원장님, 미중일 정상회담부터 경주선언 채택까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는 제가 볼 땐 평균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양자 회의만큼 이 풍성한 대화나 이걸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더구나 경주선언이 나오긴 했지만 에이펙 그 자체의 정신이 다수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총의를 모아서 그걸 발표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이견이 있는 부분보다는 접점이 많은 부분들 위주로 공동성명이 발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현안 문제, 특히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뭐 한미라든가 한중 간에 현안 문제 해결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이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지 주목이 됐는데요. 먼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한중 통화수합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는 이 여야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민감한 주제들은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좀 경제 사회와 직결된 현안도 다루지 못했다. 뭐 요란했던 빈술의 외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지난 수년간 누가 느끼기에도 한중 관계 조금 소원해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상징적인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자회의 속성상 97분 정도의 회담에서 현안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복원은 돌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상받았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016년 사드 국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한령을 비롯한 네. 교류 협력 부분들이 전면 이제 지금 다시 재개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안보 부분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동안 중국이 상대적으로 언급하기를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원, 지지의 언급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더더구나 이번에는 이제 양측이 동시에 어떤 합치된 견해를 발표하는 공동 성명이나 이런 공동 기자회견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복원이라는 걸 지향한다라는 측면은 맞습니다만 이번 회담을 결과로 완전히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 동안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체 뭘 했죠? 단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대화 단절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한령 해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대체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전면 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 복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면 복원을 향한 그래도 몇 걸음 정도는 내딛었다고 저는 충분히 자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도 충분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분위기와 한국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많이 보내줬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뭐 나오지 않았다.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전면 복원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래도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뭔가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 뭔가 다 해결됐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해나갈 일들 많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단절됐던 것들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히 자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의견 좀 들어보죠. 좀 아까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번에 상황에 있어서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북중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더 관심이 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 측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응답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이게 사드 사태로 우리가 한한령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나온 상황이거든요. 서로 간에 안면을 트는 것 이상이 어떠한 실질적인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견례에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현안 논의가 좀 뒷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이 선물 교환 행사를 가졌죠. 중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의 최신형 스마트폰 2대를 선물로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직접 보시죠. 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같은데 시 주석은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계 자개원형 쟁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정작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오션 제재라든지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발표는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하나오션 제재 같은 문제는 아마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중국 측에서도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오션 제재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미중 간의 관세 정쟁 시작하면서 그 와중에 지금 딸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중 간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휴전을 했어요. 잠정적으로 1년 정도 기간 동안. 그러면 어차피 그 과정에 연루됐던 우리 기업들도 자연적으로 풀어주는 게 순서겠죠.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서해 구제물 문제는 사실 우리 요구는 간단하거든요. 국제적 관행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경비선의 접근이라든가 그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어떤 이 파악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들어줘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거는 알았다라고만 얘기하고 똑같은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실적으로 얼마나 이행이 되는지는 지속적인 추적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관련 팩트 시트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한화 오션에 대한 제재도 좀 완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한알령 우리 문화가 이제 중국에 가닿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신영 씨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한알령 해제를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한알령 해제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한알령 해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결국 외교는 상대평가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들여다봤을 때는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거가 비교해서는 우리는 우호적 관계, 아까 우리가 영상도 봤습니다만 샤오미 핸드폰에 관한 농담도 나눌 수 있었고 이틀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황남빵 이야기를 통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좀 불편한 이야기도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콘서트와 관련돼서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뭐 허허하면서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올해 안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정말 콘서트가 실현이 됐을 때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물은 바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뭔가 이 양자 그 정상회담을 통해 뭔가 성과물이 뭐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국과의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들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에이펙 최고의 화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맥을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을 불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Mr. President will join us next time. 네, 이 치맥 회동의 후폭풍이 여전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총수들의 기운을 받으려고 이 치킨집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곳이 전국 성지로 부상을 했고요. 인증샷을 찍는 손님들 계속해서 북적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빙을 한 사람도 대표가 직접 와서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치킨집이 오픈을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정말 오픈런이 되는 굉장한 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 CEO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깜짝 선물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한국에 이제 우선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에게 무궁화 대훈장 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이 세 명의 회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AI 깐부다라고 젠슨 황을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여줬었던 훈훈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AI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 뭐 에이펙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좀 다자 외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WTO 질서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그다음에 중국과 갈등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상태에서 문화적인 강점을 보여준 거 그 점도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결이잖아요. 예. 사실은 다자주의가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근데 이 연결이 다자성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문화 교류 얘기하면서 그 K-팝 그다음에 K-문화가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요. K-팝이나 K-문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포용성이에요.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내 문화에 내 좋은 거에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문화하고의 융합하고 포용성 자체가 그게 K-팝의 강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정보 차원에서 이 K-팝이나 K-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예. 이게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냈다라는 거에 대한 강점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다자주의의 개념에서 맞는 거겠죠. 네, 이렇게 뭐 치킨 황남빵에 이어서 이번에 K-뷰티 패키지가 회원국 정상에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CJ 올리브영에서 저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서 각 회원국 정상에게 공식 선물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뭐 K-뷰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업들의 아이디어나 경제 효과도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전 폭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전 네. 아까 황남빵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에 나왔을 때 네. 황남빵 주식이 있다면 당장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이건 하나의 코스가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K-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을 찾는 안 그래도 한국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명동에 있는 이 뷰티숍에 가서 이 화장품을 거의 쓰리해 가는 것이 문화였는데 이제 그 열풍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년 전에 있었던 이 부산 에이펙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K-팝이 좀 알려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K-팝을 넘어서서 K-뷰티, K-푸드, 이제 K-컬처가 그냥 전 세계에 알려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누리는 단계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저는 이 확산 수치는 그냥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펙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11월 국회도 살얼음 전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도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종원 기자, 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거라고요? 네, 국정감사와 에이펙 기간 잠시 숨을 골랐던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다시 고삐를 줄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당내 사법불신 극복 TF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법관과 검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면서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법 위에 권력은 없고 국민 위에 대통령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달 시작되는 예산 국회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이재명표 사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민주당과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예산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민주당은 다시 한번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성지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걸 놓고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졌으며 유착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 명백히 가려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판결 가운데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딱 성남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 또 국민의힘 측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성남시 수뇌부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쓴 겁니다. 판결을 문을 쓸 때 재판부에서 성남시장과 성남시 수뇌부를 구분해서 썼다는 것은 성남시 수뇌부라고 함은 성남시장을 제외한 뭐 정진상 실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문의 결정적인 내용들은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이 그 대장동 세력들과 결탁 유착되어 있다. 그게 이제 판결로 결정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유착의 고리에 뭐 성남시장이 있다. 그건 지금 아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적한 판결문에는 없다라고 지금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장동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결국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에게 428억 원 돈 흘러간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의혹으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의 기소문에도 결국 검찰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으로 그 당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판결문에는 결국 그 428억 원에 대한 흐름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5명의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그 돈을 가져간 사람들, 그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는 돈이 흘러가지 않았고 그리고 성남시장은 그 유동규 본부장과 그 세력들의 유착 관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님이 수뇌부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짚어보죠. 이게 재판부 설명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뇌부가 누군지 이게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부의장님께서는 성남시장과 수뇌부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수뇌부에 남은 사람은 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 의견처럼 성남시장과 수뇌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타당하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뇌부라는 그 단어 자체에 성남시장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이 엇갈리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성남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는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돼도 자신들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수뇌부에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라는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품,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재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인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의 비리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선 과정이라든지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을 본인의 치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결국 기획한 것은 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는 민주당의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감에 나와서도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사건 무죄다라고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재판을 재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입장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권, 재판이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전 임기 이후에 필요하다면 재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은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중지된 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과정 그 전부터 사실 이게 재개되느냐 아니냐, 중지되느냐 아니냐 이거 갖고 이 헌법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무슨 이거를 민주당이 압박한 것도 아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박한 것도 아니고요. 5개 관련 재판에서 각급 법원들이 각각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각급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이거를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석을 내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중지하기로 해석을 내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각급 법원이 갑자기 재판을 재개한다? 국민적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재판 당장 재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죠. 사법개혁과 관련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 재판 중지에 대해서 재개하라고 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도 압박 아닙니까? 본인들은 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지된 재판이 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재개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대선하는 날 우리 심층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누구를 찍었습니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 재판 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아니다, 우리 재판부는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배임죄 폐지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사심제, 재판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그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배임죄 자체를 폐지를 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국민들께서 더욱더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민주당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스스로가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어찌됐든 여권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 차원에서 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중지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의 인사들에게 이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된 인물과 논의하라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해요. 그렇죠. 김용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이모 씨, 경기도시장 상권진흥 원장이었었거든요. 그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위증을 시킨 사람이 박모 씨라는 경기도 갈등조정관 그리고 서모 씨 대외협력관 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에게 김용이 김희읒
지읒과 상의하라라고 한 문자 메시지를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히읗 지읒이라는 것이 김현지 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서부터 굉장히 측근으로 있었고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에게 어떠한 변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감에 나오고 그리고 형사적으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검찰은 김, 히읗, 지읒 이 초성으로 표시된 인물이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실장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김현지 실장 둘러싼 의혹만 커지는 상황, 진실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부분은 조사를 받아야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진짜 김, 히읗, 지읒이 김현지 실장이라면 검찰에서 안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정황을 흘려서 마치 김현지 실장이 뭔가 관련돼 있는 것처럼 흘리고 있는 이 검찰의 나쁜 행태가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온 것과 정황이 있다라는 것과 국감을 출석하는 거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국정감사에서 이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그 피의자나 아니면 참고인을 불러서 거기서 범죄와 관련된 걸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속에서 국정감사장에서는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관련된 업무를 묻고자 한다면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반나절 정도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나절 갖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건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 검찰이 흘린 정황적 증거 이외에 혹시나 추가적인 증거가 있고 이거를 피의자가 아니 그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까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현지 실장이 조사를 안 받을 명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형사적 절차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비리 관련 민간업자가 모두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일 이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좀 살펴보니까요.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눈에 가시었던 법원 행정처 폐지 의견까지 논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법원 행정처를 공격함으로써 사법부의 인사에 관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외부의 객관적인 위원들로 하여금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법관들은 재판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출퇴근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맛에 맞도록 판결하는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은 당장 0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현행 진행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의 인사라든지 행정 과정이 모든 것이 투명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던 관련자들, 최측근들의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서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사법부와 지금 대화를 전혀 나누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중대한 침해 행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범죄 수법도 빠른 속도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황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조선족 말투의 남성이 어눌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앱들이 고객님의 통장을 해기운했어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남성은 바로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황 안 했어요. 이렇게 어딘가 허술한 보이스피싱 시도 최근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변호사 사진과 이름, 자세한 경력과 전문 분야까지 적혀있는 로펌 홈페이지. 전문 분야 등록증서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직인이 찍힌 자격증. 이 모든 게 보이스피싱을 위해 만든 가짜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런 변호사 신분증에 다른 사진과 이름을 넣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인 일당은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수임료 등만 챙기고 잠적했습니다. 전문 집단이나 국가나 그 모든 조직들은 절대 전화로 돈을 입금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서울중앙지검이 적힌 압수수색 영장, 시중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진짜와 문서 형식까지 똑같지만 이 역시 30대 여성이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가짜입니다. 검찰에 뭐 고발장이라든지 제 명의의 대포 통장이 뭐 개설이 돼서 막 현금 인출 내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문서들이 가짜 문서에 속아 당황한 여성은 기존 핸드폰은 포렌식을 해야 하니 새 휴대폰을 사서 모텔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에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해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하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겁니다. 다행히 막판에 여성을 구한 건 모텔에 붙어 있던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한 장이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까지 쓰면서 피해자는 늘고 수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휴일인 오늘 날이 제법 춥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특히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곤두박질할 텐데요.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1.4도, 대전은 13.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 추위 대비 든든히 해주시고요. 추위는 주 중반부터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